이재명이가 지금 엄청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이 곧 탄핵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최종적인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지가 출마권을 박탈당할까 봐, 그리고 지가 먼저 감옥 갈까 봐 조바심도 이런 조바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 중도 국민을 포섭하기 위한 교활한 작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이렇게 한덕수 대행한테 당근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비상계엄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압박을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한 손에 당근을 들면서 너 탄핵 안 할 테니까 너 거부권 행사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도 총리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경륜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해 온 사람입니다. 무엇이 위헌이고 무엇이 위법인지 정도는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비록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위헌과 위법적인 종북주사파들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저지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표결 부결을 통해서 함께 싸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한동훈과 그 일당들은 척결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따랐던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도 한동훈 따라왔더니 이거 다 죽게 생겼다라고 뒤늦은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 얄팍한, 교활한, 노회한 채찍을 휘두르면서 당근을 던져주는 이런 양동작전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 여당은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야. 왜? 대통령이 아직 당적을 갖고 있어.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여당이야. 네가 여당 아니야. 이재명이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제2당이다 이랬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여전히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탄핵해놓고 나니까 마치 지그들이 여당인 것처럼 행동한다. 웃기는 소리 마라. 여당은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다. 또 이재명이는 미국에 대해서도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탕 발림 소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목을 맸을까? 왜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든 것을 몰아갔을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 문재인이가 5년간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 강화시켰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다시 정립했다. 제일 쫄았던 게 시진핑이고 김정은이다. 그래서 미국이 시진핑을 의심하고 김정은이를 의심하듯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을 의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재명이 한마디로 그 의심이 녹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전 승리에 불과하다.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이자가 입은 삐뚤어졌지만 말은 바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은 작은 산 하나를 점령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동훈 배신자들 때문에 뺏기지 않아도 될 작은 언덕 하나를 적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할 더 많은 더 큰 산들이 있어요. 다시 지켜내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대통령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 싸우겠다 하고 있어요. 우리 광화문 자유우파 국민 세력들 누구 한 사람 위축되고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속을 쓰겼던 국민의힘도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해내면서 다시 자유파의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싸우면 이깁니다. 권성동은 이재명이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 마치 민주당이 여당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는 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우환이죠. 이 와중에도 이재명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걱정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죽은 썼는데 이거 어떤 개가 물고 갈지 모르겠다. 지가 먹어야 되는데.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그리고 여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해라. 이재명이가 지금 2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법원 송달 문서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최강우이가 2달간 썼던 꼼수를 이재명이가 쓰고 있는데 그거 고의재판 지연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제출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별것도 아닌 공직선거법 가지고 2년 2개월이나 끌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내란죄라는 무시무시한 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운 이 사건을 어떻게 2달 안에 끝냅니까? 이재명이가 선거법 하나 가지고 2년 2개월을 끌었다면 이 내란죄 심리만으로도 5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죄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무슨 수로 탄핵 결정을 합니까? 탄핵의 주요 근거가 내란죄인데 그것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수로 탄핵을 결정합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대통령 내란죄 심리와 재판과 그것에 근거한 탄핵 심판을 빨리 하고 싶으면 이재명이부터 먼저 재판해. 예, 홍준표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일 것이다. 두고 보시라. 탄핵 폭거에 대한 분노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회의 성명서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리한 민주당의 폭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치를 짓밟는 치욕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민주당과 이재명 일당의 정적 음모이며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였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회는 민주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한다. 이번 탄핵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결과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유지만을 위한 반민주적 폭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중앙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한동훈과 그 부역자들을 즉각 탈당시켜라. 2. 즉각 비대위를 구성하라. 3. 민주당 폭력에 대항하는 실력 행사를 단행하라. 민주당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국민의힘 중앙회는 국민과 함께 이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회 대표 조희자 및 회원 일동의 성명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의 성명서입니다. 한동훈은 탄핵 가결과 보수 괴멸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의 피 끓는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그 추정하는 배신자들이 당과 보수의 재집권 의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한동훈은 당의 배신자다. 한동훈은 자신이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모든 절차를 무시해왔다. 우리 당은 제8조 1항에는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당이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이 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당대표인 한동훈에게 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민주당과 맞서 싸우기보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내란이니 위헌이니 불법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동조해왔다. 자기 개인 주장을 당론이라도 되는 양 각종 언론에 나서서 탄핵 동참을 독려해왔다. 한동훈은 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당을 배신한 역도에 불과하다. 우리 책임당원 협의회는 모든 당원의 이름으로 한동훈의 사퇴를 명령한다. 선진변협의 성명입니다. 신속 재판 주장의 무도함과 반형평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사법 시계가 너무나 빨라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단 11일 만에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다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 기간은 180일로 되어 있는데 2달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보도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윤미향 재판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확정되었다. 조국은 1심, 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새 당을 세우고 그 당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통상 형사재판 1심은 18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된 황운하는 무려 140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았고 끝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상 1년 내에 3심까지 모두 끝내야 하지만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등의 사건은 언제 1심이 끝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고 녹취 음성과 자백까지 나온 위증교사 사건은 11개월이나 끌더니 결국 고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법상 180일 내에 완결되어야 하지만 180일이 지나도록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나서야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2년 반가량이 지나서는 무더기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브를 비롯한
증거 보전 신청들은 기각되었고 고소고발 사건들은 수년을 끌다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종결되었다. 그래놓고 이제 탄핵 광풍에 편승해서 신속한 체포 구속, 신속한 출국 금지, 신속한 압수수색, 신속한 직무 배제, 신속한 탄핵 소추, 신속한 소추 의결, 신속한 소환, 신속한 탄핵 심판. 언제부터 그렇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신속으로 움직였는가? 탄핵 심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이 외골수 신속 주장의 후한무치한 반형평성을 가슴 깊은 바닥에서부터 분노로 규탄한다. 선진 변호사 협회의 규탄 성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정투쟁이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했던 계획인데 변호인단이 선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석을 합니까?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이 밝힌 대로 이 수사에 적극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대통령은 비록 탄핵돼서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 법에 따른 경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그것을 만만하게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는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 10월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2달째 6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를 정상화하기 위해 2명을 잽싸게 추천하면서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정준길 변호사, 우리 고성구TV의 대표 패널이죠. 정준길 변호사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우리 자유파의 입장, 원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괴담 버스터즈에서 모시고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 아시아투데이의 정준길 변호사의 칼럼을 제가 짧게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문영배라는 직무대행은 신속 정확하게, 신속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신속을 앞에 내세웠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신속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속보다 100배 이상 중요한 것은 공정이고 정확입니다.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을 땅에 파묻어버리면 끝난다고 종북주사파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이재명이가 대선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희들만의 생각이다. 급할 거 없다. 이미 대통령은 직무에 정지되었고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뭐가 급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재판하고 심리하는 것이다. 정준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다음에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헌재가 탄핵 심리 선고를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헌재의 유일한 논거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계엄령 발동이 내란에 해당되는지는 수많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만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왜 신속이라고 먼저 얘기하냐? 신속이 아니라 공정과 정확이다. 둘째, 탄핵 재판은 최소한 형사소송 1심 선고 때까지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상설특검, 특검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가 최소한 1심 선고까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그걸 근거로 탄핵 판단을 해야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헌법재판소가 형사심리도 하지 않고 무슨 수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셋째, 탄핵 재판 전에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 미리 보는 위법 편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재판 기록을, 수사 기록을 먼저 보고 예단을 가지고 탄핵 인용을 했는데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 수사기관도 헌법재판소가 수사자료 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내주는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넷째, 반드시 공평하고 신중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회 탄핵 소추 쪽에서 증인을 10명 신청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10명을 신청해서 맞싸울 수 있도록 공평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 얘기만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대통령 측의 증인은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심리해서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섯째,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6명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려면 해라. 그거는 탄핵재판소의 자기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책임도 헌법재판소가 져야 할 것이다. 이 정종윤 변호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5가지 요청사항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야 될 상식이다.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재판을 하면 결과는 기각으로 자명하게 나올 것이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월간조선의 권순활 주필이 쓴 글인데요. 이 언론인이잖아요. 평생 언론 활동을 해온 분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글 제목이 창녀 같은 언론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한 40년 언론 활동을 해온 셈인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이 기성 언론들에 대한 이 정말 구역질 나는 이런 느낌들을 이 권순활 주필이 대신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접해본 이 땅의 교수들 중에서 실력과 인품 면에서 모두 높이 평가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 내유외강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최근 언론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프레스티튜트, 영어로요, 프레스티튜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개했다. 프레스, 언론을 의미하는 프레스, 그리고 프로스티튜트, 창녀라는 뜻이랍니다. 영어로 프로스티튜트의 합성어로 프레스티튜트라는 창녀 같은 기자, 창녀 같은 언론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를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언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과거 어느 시절 사회의 목탁,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또 그렇게 불렀죠. 예, 언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과거 어느 시절 사회의 목탁이라는 과도한 평가까지 받기도 했던 한국의 기자들은 이제 기레기, 기자 쓰레기를 합친 말이죠. 기레기에 이어 드디어 프레스티튜트, 기자 창녀 혹은 창녀 같은 기자라는 질타까지 듣게 됐다. 김행범 교수는 그러면서 No prostitute, no mobocracy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것도 영어입니다. 이 mobocracy라고 하는 것은 폭민 정치입니다. 예, 우민 정치, 폭민 정치라는 뜻입니다. No prostitute, 창녀 같은 기자가 없으면 no mobocracy, 폭민 정치도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불쑥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실효성이나 시점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내란죄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떠올려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직 법무장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한국헌법학회장인 심평 변호사와 김학성 교수, 전직 부산고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6,300여 명의 전 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등이 잇따라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발표했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하더라도 지금 한국 언론이나 야권 그리고 이들의 휘둘리고 눈치를 보는 듯한 검찰, 경찰 등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최소한 내란죄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고심도 없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기자들과 언론사는 최대한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 무식하고 광기에 휩싸인 소위 기레기나 기창들과 그런 자들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박제해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모든 행태로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네. 월간조선 권순왈 주필의 칼럼입니다. 평생 언론계에 몸담은 분의 자기 성찰과 후배 언론인들에 대한 경계와 질타입니다. 대선 준비 비대위가 아니라 탄핵 저지 비대위여야 한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대선 후보 관리 단일 대우 중책 국민의힘 비대위 누가 만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의 포인트는 대선 후보 관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면 비대위 체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험이 많고 소통이 원활한 원내 중진 의원이 경랑 속 여당의 방향타를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고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대선 후보 관리를 위한
비대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논리적으로. 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 대통령은 복귀할 겁니다. 따라서 대선관리 비대위는 어불성설이에요. 또 설사 백보양보해서 헌재의 결과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지금 출범하는 비대위는 탄핵 저지를 위한 투쟁 비대위여야지 탄핵이 될 것을 감안한 대선 후보 관리 비대위가 되어서야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대선 없어요. 우리 쪽에서 누굴 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려면 정권 재창출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저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당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도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하겠다니 내란죄 미확인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검경은 어느 나라 검경인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국군의 핵심 지휘부를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바로 받아들이는 등 적법하게 선포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검경의 수사권 남용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으로 판결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즉각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는 행위는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내란 행위다. 지금 검경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의를 실종시키는 중대한 사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중차대한 반역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묻는다. 지금 검경은 어느 나라 검경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방어권과 국가안보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진행하라. 2. 대통령에 대한 무도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3. 국회의 모든 의원들과 국가기관은 국민 선동, 분열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법 질서 수호에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에게 공표하라. 자, 자유민주당의 이 성명서를 황두형 전 연합뉴스 편집부국장이 황두형 칼럼으로 NGO 프레스에 기고했습니다. 황두형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긴급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관련 미래 권력 민주당에 줄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무분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도 중단하고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죄 선전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성명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는 성명서다. 똑같은 내용도 자유민주당이 성명을 내면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다. 이런 성명서야말로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는 성명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먼저 대통령 탄핵 외치면 누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대통령 탄핵당해도 국민의힘은 괜찮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도 망한다. 국회 탄핵 통과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듯이 다시 종북 좌파 정권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국회 상임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작태가 보여주듯이 종북 좌파 세력은 군대의 국가기밀 누설이나 군대의 지휘체계 붕괴에는 관심도 없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이 필요할 뿐이다. 이재명은 온갖 범죄 수사 재판에도 무죄라고 버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무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배신자 한동훈이 떠난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주장은 거짓 선동과 선전 선동이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선전 선동도 아니다. 소신과 철학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한동훈식의 무지와 무소신 철학의 부재로 인한 기회주의적 처신과 결별해야 한다. 누구도 기회주의자를 따르지는 않는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의 선전선동과 언론의 부하 내동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탄핵에도 반대하고 내란죄 수사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가 목표가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에 따를 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프레임을 부숴야 한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모두 범죄자였다. 수백억 원의 김대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600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피살 사건, 그리고 동해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 넘긴 이적 사건, 원정경제성 통계조작 사건, 통계청 경제조작 통계조작 사건, 무수한 범죄 혐의에도 민주당 누구도 김대중을, 노무현을, 문재인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시한다. 민주당의 이 지속적인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영웅이 됐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독재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뇌물수수 범죄자가 됐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전체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태도 똑같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좌파는 범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모두 비호하고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다. 선전선동에 취약한 대중의 속성을 알고 거짓말을 반복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작, 선전, 선동은 고사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시류에 편승하고 소신, 철학, 성공의사 개념도 없이 사리사욕만 챙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과 종북 주사파 세력이다.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자유민주당의 결기를 본받아야 한다. 야당 중진 정치인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어요. 그럼 이제 팩트체크 해야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절반쯤은 되는데 최소한. 이거를 계속 팩트체크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야당 중진까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판에. 그래서 YTN의 김백 사장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팩트체크 특집 방송을 한번 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노총, 언노련, YTN 지부가 강력하게 이 김백을 비난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김백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국장 회의에서 뭐 부정선거였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부정선거가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과 설명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팩트체크를 하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니 보도제작국에서 팩트 추적팀의 아이템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 팩트 체크해서 선관위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년간 제기하고 있으니 우리 언론이 이런 경우에 팩트 체크를 해서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거예요. 또 김백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또 실제로 딱 두 군데 계엄군이 진입했는데 하나가 국회고 하나가 선관위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앞으로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또 내란죄 수사에도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언론이 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해서 진위를 가려주면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식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시했어요. 왜 이런 상식적인 주장을 그동안 다른 언론사들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김백 사장의 이 상식적인 제작 검토 지시를 가지고 민노총 언노련 YTN 지부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짓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극우 유튜버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는다. 부정선거 주장을 팩트체크하자는 게 상식적인가? 그러면서 이 YTN 애들이 좀 무식한가 봐요. 누군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언론은 팩트체크에 나서야 하는가? 이랬어요. 지구가 평평하다. 평평한데 끝까지 가면 갑자기 절벽이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중세 사람들이 주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지구는 둥근 것 같아. 봐 멀리서 배가 들어오잖아. 들어오다가 점점 작아서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원처럼 돼서 점점 이렇게 돛대가 먼저 보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구가 둥근 걸 거야. 라고 과학자들과 수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팩트체크에 나섰냐? 팩트체크에 나섰어요. 누가 팩트체크에 나섰냐? 모험가들이 나섰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가들이. 마젤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팩트체크에 나섰어요. 지구가 편편했다면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을 걸 각오하고 나는 지구가 둥글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팩트체크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YTN 지부가 이랬잖아요. 누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언론은 팩트체크에 나서야 하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팩트체크에 나섰다니까. 우리 인류가. 그래갖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니까. 누군가 부정선거가 있다. 누군가가 아니지. 국민의 최소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팩트체크에 나서야지. 이걸 말이라고 해. 또 이 민노총 언노령 YTN 지부 황당한 주장을 하나 더 했어요.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TN 시청자 평가위원의 방송 모니터링 결과 시청자 평가위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화면 양분할로 보여줘 상황에 대한 오독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양분할이 계속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일종의 오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YTN 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와 수만 명 수준의 광화문 앞 탄핵 반대 집회를 같은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면 인원수마저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것이 사실 왜곡이고 사실상의 오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종이 다른 자들이에요. 아예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이 종북주사파들. 우리 자유파야말로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억울함과 답답함을 수년째 가져왔죠. 당장 지난주 토요일, 그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 대혁명 집회가 여의도에 모인 저 좌파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저 여의도에 모인 자들은 전부 유니폼 입고 지것들 부대 단위로 여기저기 따로 모여가지고서 새를 불렸어요. 광화문에 어디 그런 유니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정말 335 전국에서 모였지. 그래서 앞으로도 광화문과 안국동 중심으로 탄핵 저지하는 탄핵 저지를 위한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가 계속될 건데 또 저것들은 저것들대로 뭐 탄핵 인용하라 그러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를 할 건데 정말 제대로 된 이 양쪽 집회를 분할해서 보여줘야죠. 최소한 언론이라면 최소한 양분할은 보여줘야지. 뭐 숫자까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돼. 자, 이 YTN 김비액 사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검토해 보라고 한 그 지시는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론을 통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 소모적 논란을 정리하자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절반이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날짜로 국민의 절반 플러스 1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김두관이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두관이 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이 김두관은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날짜로 우리 국민의 절반 플러스 1명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발동 직후부터 이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계속해서 단독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내용을 보면 김대중이부터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대중이, 이해찬이, 박지원이, 신건희의 주문을 받아서 선거 전산 장비 납품한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화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정 전자개표기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정개표기 제작을 통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김대중이는
김대엽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내세워서 병풍 조작 사건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부정선거를 했어요. 이 김대엽이 이자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 결국은 감옥에 갔죠. 사기죄로. 이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2003년에 이제 김대중 사건 수사 다 끝나고 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그 시점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김대중이 이해찬이 박지원이 신건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것들 정권의 핵심들이 거론됐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을 담은 올해 7월에 작성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선거 배후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뿐만 아니라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 등의 연결고리가 있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해서 선관위 서버를 과연 제대로 확보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는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 선관위 서버를 흔적 없이 복제하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후 선관위가 서둘러서 내부 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다, 전산 로그 기록도 없다 그러면서 선관위 서버 확보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서버 그대로 놔두고 로그인 안 해도 서버 전체를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으로 서버를 반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접속해서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원본을 똑같이 카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철수 IT회사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서버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다.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폐쇄회로에 나오는데, 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 아마도 포렌식 장비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카피를 할 경우에 삭제, 수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카피된다. 말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도 할 필요가 없다. 또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 전부 사전투표 63대 36으로 일정한 여야 득표율 데이터가 취적이 됐는데, 이때 적용 수식 기록을 파악하기만 해도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정남 사이버 해킹학과 교수,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을 때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브 데이터는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고, 통상 기관들은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개인은 USB라도 집어넣어서 로그인해서 들여다보지만 기관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은 포렌식을 할 때 컴퓨터를 뜯어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만 기관은 포렌식 기기로 서버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포렌식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디스크 파일로 서버를 복제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기술이다. 로그인이나 자료 반출 없이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익명의 군 소식 등은 선관위가 공개한 민주당에 제공해서 방송에 공개된 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은 포렌식 서버의 고유 식별번호와 물리적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지 복제와는 다르다. 이미지 복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포렌식 기기를 활용해서 서버를 복제할 경우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면 된다.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렌식 복제를 했을 것이다.
아마도 분석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 복수의 정보 소식 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이 예상대로 끝나는 것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서버는 확보됐고 분석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서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부정선거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언론에 공개에 던져주면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는 하겠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왜 선관위로 계엄군을 진입시켰느냐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심리에 완전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포렌식 또 그를 통한 부정선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됐고 이것이 헌재 심리에 완전한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주장을 자칫 잘못하면 이걸 희망 고문 주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스카이데일리의 취재라고 하는 점을 전제해서 스카이데일리의 취재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데일리로 직접 들어가셔서 스카이데일리의 뉴스 또는 단독 보도, 요즘 여러 건의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단독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고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반전의 모멘텀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스카이데일리의 그러한 기사 끝에 그러한 짐작을 하는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이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사실로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제 다시 그 광기를 걷어들이고 이 포연이 갇히고 나면은 이제 실체가 조금씩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조중동만은 이 탄핵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조중동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직접 그 종편에서 활동을 해보고 또 뭐 칼럼 등을 써보기도 했는데 조중동의 그 마인드는 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끌어간다. 뭐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 국민의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해버리면 그만이다. 박근혜 대통령 8년 전 탄핵할 때 어디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 JTBC가 태블릿 가지고서 온통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중동이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그런가 보다 라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까지 그들의 선동에 현혹돼서 끌려가다가 결국 우리 대통령 잃어버리고 정권 뺏기고 다 죽다 살았습니다. 지금 조중동은 8년 전에도 대통령 날렸는데 뭐 이번이라고 못 날리냐.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은 박근혜 날렸는데 윤석열인들 못 날리겠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몰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 대놓고 배신한 김상욱이라는 자를 이 스타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김상욱이라는 자를 송철호 캠프에서 일했던 자인데 이 자를 뭐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자가 중앙일보하고 전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그중에 보면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개방성에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탄핵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공정성.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치룬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가 이 선거를 치르면서 공천도 지 마음대로 하고 당무도 지 마음대로 하고 선거 지휘도 지 혼자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한동훈이 공천이 공정했습니까? 합리성이 완전히 깨졌어요. 한동훈의 공천과 선거 지휘가 합리적이었나요? 그야말로 불공정의 불합리였습니다. 포용성이요? 그야말로 지 똘마니들만 대거 공천 해놓는데 그야말로 폐쇄적으로 운행했는데 회의조차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놈의 포용성이 있고 무슨 놈의 개방성이 있었습니까? 이 김상욱, 이 한동훈 똘마니인 이 김상욱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이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완전히 짓밟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늘 조선일보 특집으로 탄핵 찬성한 자들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놓고 있어요. 김근식이, 김종혁이, 유승민이까지 동원했습니다. 유승민 똘마니, 유의동이, 이재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듣보잡들이 전부 무슨 대단한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마디씩 찍찍 갈긴 것을 가지고 이 특집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논조는 뭐냐? 탄핵 찬성한 사람들을 지금 이 당에서 이 마녀사냥 하듯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조중동이 지것들이 말하면 언론이고 말하면 여론이고 말하면 진리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이런 식의 횡포를 우리가 계속 놔둘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다수가 조중동 안 보고 있고 조중동이 운영하는 종편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선전선동, 탄핵몰이, 윤석열 죽이기, 김건희 죽이기 의 실체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덜렁 탄핵을 해냈어요. 종북 주사파들은 뭐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시작한 탄핵몰이였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일당들과 배신자들이 가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직무정지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쫄리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헌재에서 기각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때는 우린 진짜 다 죽는다. 이래서 탄핵으로 몰든 그 광풍 이상으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어떤 재판도 공정이 신속보다 하찮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재판도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신속하게가 뭡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진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27일 탄핵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2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중에서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는 사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된 감사원장 탄핵 심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탄핵 심리를 전부 다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부터 하겠다고 나섰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하기 위해서 10명 남짓의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어요. 그러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심판관 중에 컴퓨터로 추첨해서 이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추첨한 결과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도 극비 보완 사안입니다. 이 극비 보완 사안이 JTBC의 취재로 특종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JTBC의 이 보도를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일반 직원들은 주심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의 극비 보완 사안인데 이걸 JTBC가 특정 보도를 했다면 이 극비 보완 사항을 알거나 또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고위직에 해당되는 자가 누군가가 이 JTBC에다가 흘렸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JT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탄핵 주심 재판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처형이다. 제부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어떻게든 이 정형식 재판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헌재 안에 이 탄핵 부역자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6명으로는 도저히 탄핵 인용 파면이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명을 더 채워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추천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들이 청문회 절차를 밟아서 송부하면 바로 임명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한 명이 비었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다해서 8명이 됐는데 그때 그 한 명 그거 채우면 안 된다고 종북 주사파 중에 법 좀 아는 자들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 이런 자들이 일제히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임명하지 말라고
떠들어댔어요. 지금은 180도 바뀌어서 임명해야 된다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형두라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6명 중에 1명인데 이 자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란자와하고 모임에서 웃으면서 떠들어댄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이 김형두 이자는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김정은 사무처장 국회 불려나가서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박균택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예,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야당들의 그 떠드는 이 주장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2달간의 대행을 계속했는데 그때는 1명을 채워놓았어요.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헌법재판관 충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주장했고 헌재 사무처장입니다. 공보관 맡은 이진희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임명 사례는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파면하는 걸로 결론이 난 다음에 임명을 했어요. 뭘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또 주심을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깨졌어요. 헌재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헌재 내부의 극소수만 알 수 있는 주심 관련 정보를 헌재 내부의 어떤 장관가 JTBC 측에다가 알려준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그리고 한동훈 일당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탄핵몰이에 나선 언론들 그리고 여기에 내통하는 헌재의 일부 직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빨리 9명으로 만들고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고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심재판관, 이 사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주심재판관이 자기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보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신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내란죄에 적용이 될 수 없는지를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먼저 밝혔어요. 자, 변론의 생중계 요청은 언론을 통해서는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헌재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요청되지도 않은 것을 서둘러서 생중계 없다고 먼저 언론 플레이하고 나선 게 지금의 헌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헌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헌재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헌재 일부가 나서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광화문과 안국동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잘못과 편향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 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먼저 지적하고 경계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10시부터 주재한다고 합니다. 농망사법, 농업을 망치는 사법으로 규정한 이 농망사법에 대한 거부권, 제2요구권,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악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하고, 여기서 거부권 건의가 결의가 되면, 의결이 되면 그건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가 거부권 법정 시한이라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고 오늘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복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탄핵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는 한덕수 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 전현희는 주인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이렇게 탄핵으로 협박하는 것과 관련해 뭐 탄핵하든 말든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도 최근에 참모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탄핵 두렵지 않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 헌법학 교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잘 보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아무리 저 정복주사파들이 탄핵으로 협박해도 탄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인호 헌법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상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라는 법적 지위, 또 하나는 국무총리라는 법적 지위다.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라고 하는 헌법적 지위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려 할 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지금 정복주사파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할 때와 똑같은 제적 3분의 2, 200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대행자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 한덕수 대행은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와서 행사하고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국무총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복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제적의원 3분의 1 발의,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하면 국무총리직은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쫄 거 없다. 국민의힘이 108명이 반대하면 어떤 탄핵도 안 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이므로 탄핵을 할 때도 200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인호 헌법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한덕수. 쫄지 마라 한덕수. 이재명 사법시계는 그대로 간다. 지금 가장 초조하고 이 좌불안석인 자는 사실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관련 서류가 어제 국회를 통해서 이재명이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이재명 측에다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완료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재명의 비서관이 그걸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이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하고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데 20일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항소 안 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심이 확정돼 버립니다.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어제 이화영에 대한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는데 어제 2심에서도 7년 8개월 형은 조금 깎아줬지만 중형을 때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은 그대로 때렸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사건과 이재명 사건이 되는데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증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어디 못 갑니다. 이재명이가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이제는 이재명의 차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차례. 검찰 수사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선동으로 수사,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북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몰래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 아무 논평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이 아주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이재명을 향한 사법시계는 제깍제깍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이재명이는 이거 한시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조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잘 자는 이재명이다. 여론재판 가짜뉴스에 국가 운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아시아투데이,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을 보시면 전면 사설입니다. 전면 사설에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수감된 조국이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신당 창당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인멸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것,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길을 꺾어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가? 언론의 태도 또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를 바 없다. 확인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도 않는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로 확정된 것인 양 아예 내란 사건으로 명명하고 가짜뉴스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어준이가 국회에서 출석해 발언한 한동훈 사살설,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계엄군이 이재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그 말을 한 당사자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세월호 7시간, 정윤의 밀회설, 구판을 벌였다. 이런 엄청난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었는데 심지어 안민석이라는 자는 최소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가 괴담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른바 소고기 광우병 파동, 사드 전자파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이렇게 좌파 단체들과 정당과 언론이 만들어낸 괴담 시리즈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고 국가는 또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 내용에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해 판결하기보다는 촛불 세력의 겁박에 겁먹은 듯 여론재판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가 운영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더기 탄핵을 단행했고 일부 탄핵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3인 추천권에 2인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후임 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절차와 과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과연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재판 절차,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이재명의 행위는 용인되고 대통령이 수사와 헌재 재판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왜 비난되어야 하는가?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기관과 지식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언론도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체크 팩트를 통해 진실만을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론재판으로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아시아투데이 사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무게가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무겁다. 이것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글입니다. 대통령 파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 대통령 파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기관은 적어도
주권자의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은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3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3명 지명한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만이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가 동의하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장을 빼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신임이 취약하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은 더욱 취약하다. 왜?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의 신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간접적 신임이라는 거예요. 또 국회에서 선출되는 3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각 정파가 나누어서 지명하는데, 그러면 각 정파에서 지명된 재판관은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대통령보다 국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권적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갖는 국가적 파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8년 전에 파면 결정을 내렸던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는 3가지였다.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2.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3.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법률 조항 하나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다. 230년의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었는데, 이때 앤드류 존슨의 탄핵은 기각됐다. 한 표 차이로 기각이 됐는데, 그 한 표 차이로 기각이 됐을 때 탄핵 기각의 표를 던졌던 에드먼드 로스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에드먼드 로스 상원의원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적으로 표를 던졌다. 그 이유를 에드먼드 로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네, 이인호 교수 칼럼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길을 잃을 것이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보도 자료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인사를 했는데 차관급까지만 했다.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고 밝혔어요.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다가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그랬듯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급도 절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즉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강조했어요. 말기암 상태로 진단한 이유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둘째,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았다. 셋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세포 살려두고 암세포 골라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 사회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상태라는 것이고 이 비상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행은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가 없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았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자 언론이 거기에 동승한 것과 똑같다.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인데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 검찰, 공수처 공무원들이 대통령 체포 운운하며 부하내동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부정선거는 팩트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되어야 한다. 한 달 후면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왔다.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치계에서 최근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과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누가 과연 국헌을 물랑케 했는가? 선거를 조작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막무가내 탄핵을 일삼고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이야말로 국헌을 물랑케 한 세력들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제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하자. 12월 30일 2시 반부터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하겠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누구든 좋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누구든 좋다. 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누구든 좋다. 언론도 참여하라.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 해명만 쓰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용감하고 사명감이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 직필이 필요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이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